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진우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요,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들러 심리학? 잘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미움받을 용기로 아들러 심리학을 처음 접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란 책으로요. 그때 저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처음 알게 돼서 꽤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러가 열등감을 바라보는 시각을 참 좋아하는데요. 열등감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열등감이 생겨나는 목적이 아들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해내고 싶다라는 숨겨져 있는 감정 때문에 열등감으로 표출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인정받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내 탓, 이렇게 되어먹은 환경 탓, 그리고 주변 사람들 탓이라는 부류와 조금 부족한 나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예뻐하면서 차근차근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려는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아마 아들러는요, 전자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후자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 바로 서고 자신 주변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일어나기 힘든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 물론 뛰어가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가장 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들여다보면 바로 긍정적인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 순간순간 드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비율을 높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근데 회복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성격적인 강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인정하며 그렇게 열등감을 다뤄라 라고 말한 것을 듣고 김주환 교수님이 말한 긍정적 정서를 키우기 위해서 강점에 집중해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못난 나라도 예뻐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좀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예뻐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난 참 그래도 이런 점은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싫어하던 부분들도 그럭저럭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감정을 다루기에 앞서서 운동으로 몸의 건강부터 챙기라는 그런 말들도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늘 세상을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참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세상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잘 살게 해주는 법이 있다고 믿고 막 바라면서 살아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은 별로 못 느끼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튜닝의 종착지는 순정이란 말 아시나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어쩌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매일 아침에 잘 일어나고 나를 존중하면서 또 나를 존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자주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거. 그냥 그런 일상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상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에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원래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는 걸, 그걸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게, 꾸준히 실천하며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뭐 조금씩 하면 되겠죠? 저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바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욱 치열해진다.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들어있다. 우리는 모두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직 내에서 돋보이는 훌륭한 선수이면서도 자신의 자질을 발휘해 집단 전체에 도움이 되어 팀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회 속에 속한 조직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성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한편 학창시절에는 성적표가 나를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대학이나 직장, 연봉 등이 나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나 명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은밀한 목표를 갖고 있는 동시에 타인과 협력하고 함께 잘 살아보려 하는 공동체감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월감과 공동체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어떤 대상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우월하다는 느낌과 자신이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인정에 나를 맞추어 살다 보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최우선시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인정을 받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설령 누군가의 인정을 받더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누군가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는 20, 30대는 성인 초기로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과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갖추며 타인과 적절한 교류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명문대 졸업생 은하 씨가 있습니다. 은하 씨는 벌써 5번째 면접 탈락무자를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1등만 하던 은하 씨는 대학생이 돼서도 늘 학업에 성실하게 임해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은하 씨를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친구들도 은하 씨를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취업의 문턱에서는 자꾸만 고배를 마십니다. 은하 씨는 언젠가부터 서류 전형에 합격해놓고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하 씨는 불합격자라는 꼬리표를 달기 싫어서 아예 평가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아 떨어진 사람이 실력을 평가받고 떨어진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를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 인간은 여하한 순간에도 타인에 의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열등하게 되는 순간을 차단하는 겁니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는 타인에게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스스로가 존중되는 상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은 명문대학에 진학한 나인데 현실은 재수생인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됩니다. 자신의 결점을 타인이 알아차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잘 수용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밖에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더 높은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도 하죠. 주변에서 자기에게 하는 평가에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은 다양해요. 우선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죠. 부모가 혹독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했다거나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워집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부정적인 정서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또 그런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자기 비하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친구의 잘난 아들, 잘난 딸을 지칭하는 엄친아, 엄친딸이 신조어로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은 팀에서 그동안 각자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현우 씨는 다른 동료들의 보고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지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발표하는 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고 모든 직원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해서 숨도 차왔습니다. 다음 차례인데 어쩌지? 저 친구는 별로 준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쩜 저렇게 자기의 의견을 또박또박 잘 이야기하지? 다른 직원의 발표를 들은 선임들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말할 때 우물거린다고 지적받은 기억,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놓치기도 했던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현우 씨는 발표를 간신히 끝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선임들은 잘 준비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말로 들렸고 먼저 발표한 동료는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준비할 걸. 다른 선배들에게 좀 물어볼 걸. 발표 연습도 좀 할 걸. 현우 씨는 온통 못하기만 한 내가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우월감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감, 배려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늘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정 욕구와 경쟁심이 맞물리면 불안해져요. 언제나 인정받아야만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행동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크게 보여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또 드러난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과정에도 초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도 낮은 평가를 줍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한 점도 더 들춰내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타인의 눈치에도 민감해지고 위축되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이에요.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낸 일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그렇게 해서 일군 나의 결실임을 스스로 알아주세요. 타인의 인정과 기대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한 일, 나의 가치와 의미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의 높고 낮은 산과 물을 넘어온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죠.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타인만 자꾸 의식한다면 늘 나는 잘해야 인정받아 하는 조건화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타인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자기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면 내가 이룬 성공들이 꽤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의 편인가요? 아니면 남의 편인가요? 대답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기억한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몸의 생리적 반응에 관심을 둬야 한다. 스트레스는 긴장을 통해 몸 전체에 전달되며 제로신경계통과 내분비계의 다양한 작용을 통해 혈액순환, 분비물, 근육의 긴장도 변화 등 거의 모든 기관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즉, 신체 기관의 열등은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영 씨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늘 후회해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면 식욕이 조절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를 더 먹게 되죠. 정말 배가 고픈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불러오는지와는 상관없이 배를 채우다가 보면 잠시 허기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은 아닌 듯하지만 잘 참다가도 또 폭식을 하고 말죠. 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봅니다. 보영 씨는 스트레스에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한 연구조사 기관에서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3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30대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으며 직장 생활도 많죠. 이 밖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가족 관계, 개인 시간의 부족, 환경 요인, 인간관계나 사회 정치 문제, 결혼, 취업, 출산 압박 등 사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00년 전 아들러가 지적한 열등한 경제적 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취약한 신체 기관으로 인한 문제들과도 맥을 같이 하죠.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10명 중 8명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잠자기, 영화, 드라마 감상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음주, 취미 생활하기, 친구 만나기, 게임하기, 멍 때리기, 쇼핑하기 등으로 응답이 나왔죠. 이 데이터를 볼 때 요즘 젊은 층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자주 또 많이 느끼지만 제대로 해소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심리, 신체,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해 늘 불안함과 우울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죠. 심지어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로 인한 심장혈관계 질환 및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죠. 평상시와 달리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의욕이 저하되거나 무기력감이 증가하며 뒷목이 당기는 통증을 느끼고 잠만 자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이런 증상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스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내 외부 자극으로 몸의 균형이 깨져서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 긴장해 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무섭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고통받습니다. 만성적으로 고통받는 셈이죠. 물론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모습엔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더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하기도 하고 욱하거나 화를 자주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무디인 사람도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외부 요인으로는 소음, 빛, 한정된 공간 같은 물리적 요인과 규칙이나 분위기, 제도 같은 사회적 요인, 이별이나 실직, 출산과 사별 같은 생활 사건 등이 있어요. 내부 요인으로는 가족력이나 신체적 장애, 질병, 질환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고요. 수면 부족,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같은 생활 방식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인 긴장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도 있죠. 또 완벽주의나 강박증,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목표 같은 개인 특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나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실수는 곧 실패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만 해. 거부당하면 안 돼. 그럼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직장에서의 관계, 연애, 취업, 미래에 대한 준비 등에서
인생이 이런 강박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 거절당하지 않게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눈치와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죠. 직장인의 경우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혹시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며 자신을 옥죄면서 일을 마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거나 조직에서 또는 관계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면 늘 스트레스가 따라다닐 거예요. 게다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퇴근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신체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거나 소화가 되지 않고 목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떤 사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몸과 마음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실제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뇌신경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 혈관 기능을 방해해 동맥의 플라크를 축적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비만이 되기도 쉽죠. 우리의 몸이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해마를 수축시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게 되죠.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해마 용적이 14%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심박수를 늘려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도 많이 분비되곤 하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숨이 가쁜 이유인데요. 숨쉬기가 불편하면 심장계통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잊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더 쌓이게 해서 다시 술을 찾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건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인간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그때 우리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정신은 늘 지금의 열등한 자신으로부터 우월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세계만 쫓아가다 보면 몸에 무리가 따르는 건 자명해요.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자극으로 바뀔 거예요. 우선 생리적 관점에서 내 몸을 확인한 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 등 정서적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관찰해 보시고요. 요즘은 스트레스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나를 하나로 보고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스트레스가 나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와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자신을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객관화해 보세요. 스트레스에 빠진 나에서 스트레스와 나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근본 이유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뿐이다. 나는 이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 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회피하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야 할 건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차단하고 도피합니다. 하지만 힘이 조금만 회복된다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성공의 조건은 건강한 신체다. 인간이 진화하는 데는 열등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늘 위기 상황에 당면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건 곧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나아지려고 움직인다고 했어요. 열등감을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열등감이 클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월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열등감을 누르고 일어서야 하니까 에너지도 끊임없이 필요하겠죠. 현상을 유지하며 그냥 살아도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도전 과제를 세우고 부딪히고 깨집니다. 그리고 또 극복하죠. 우리에게는 열등감 극복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힘, 즉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몸이 마음의 수행기관이기 때문이죠. 신체가 강건하면 마음에도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자주 아프면 항상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는 건 또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고 호흡, 내분비계, 감각기관, 신경계 등은 보이지는 않지만 몸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들러는 일찍이 몸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병역했기 때문에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없었어요. 건강한 형과 늘 비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일찍이 자신의 운동과 수행 능력에서 신체 기관의 유효성을 체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들러가 자신의 세상을 펼치기 시작한 데는 열등한 신체가 큰 요인이 되었죠. 우리의 몸은 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늘 표현하죠. 아들러는 이를 두고 신체 기관이 방언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체 기관은 방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현재 정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소와는 달리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벌렁벌렁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몸 외에 다른 곳에 있다 보니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에 자주 노출돼서 상황 수습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람은 몸을 챙기기보다 일단 당면한 위기부터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을 감당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몸의 신호를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위험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뇌는 이를 감지하고 반응을 보이죠. 뇌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체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전략을 짜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외부 세계의 정보가 우리 눈과 귀, 피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감각은 변연계 내부에 자리한 시상하부로 모이고 가공되죠. 이후에 아주 빠르게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보내 경고합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과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증가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신체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며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신체 기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내분비선끼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서로 연합하면 인간의 실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이미 우리 신체 기관이 많이 망가진 상태가 돼도 모르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 건강도 함께 잃게 되죠. 마음과 몸을 함께 챙기지 않는다면 몸의 변화에 무뎌집니다. 하여 우리는 몸이 알려주는 내외적인 변화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까지 함께 챙기는 일이죠. 즉,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 긴장 완화와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평소에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들숨을 쉴 때는 머리 정수리까지 호흡을 참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서서히 숨을 뱉을 때는 배꼽 아래 단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보세요. 신체 기관이 활성화될 때 우선 멈추고 이렇게 호흡해 보는 것입니다. 정수리까지 숨을 들이쉬고 단전 부분까지 내쉬는 거죠. 호흡에 집중하는 건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긴장되는 이유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긴장이 완화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 몸의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어 운동 수행이 어려울 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로라도 시작해 봅시다. 만약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좀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해봅니다. 이때 강도가 높아진 만큼 빈도는 조금 줄여도 되겠죠. 몇 해 전부터 유행인 바디 프로필 찍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신체를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진 몸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므로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더불어 옵니다. 몸의 근육 증가가 심리적인 근력으로도 이어지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감소시키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죠. 신체 기관의 언어는 감각으로 드러납니다. 감각 단어에 익숙해져 보세요. 간이 조마조마하다. 소름이 돋아 오싹오싹하다.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감각의 변화에 내 감정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내 감정은 두렵습니다. 몸과 함께 정서적 반응도 하죠. 몸이 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세요. 몸을 돌봐주면서 마음도 함께 챙겨주세요. 실패하려고 사는 인생은 없다. 인간은 외부의 충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늘 생존 투쟁을 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삶이라는 벌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고통을 넘어가면서 엮어내는 기쁨과 의미도 있죠. 삶 속의 긍정적인 작은 조각들을 일상에 더 담는다면 우리는 삶을 긍정적인 이야기로 더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내 삶을 적는다면 나는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는 중일 겁니다. 내 안이 편안하다면 외부의 어떤 접촉들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리고 또 언제 회오리가 올지 불안해하게 되죠. 언제나 관건은 개인과 외부 세계 사이에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자 목표를 세우는 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의 목표에 정반대인 확실한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삶의 과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는 것을 완전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건 완전이 아닌 자기 보호적인 입장에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성은 모두에게 이로운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회생활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기존의 심리학은 개인을 이해하는데 개인 심리 내적인 요인들을 중시했다면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을 개인이 속한 공동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이 사회, 조직으로부터 느끼는 일체감, 사회의 안녕, 걱정, 관심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이상적인 방향과 규범적인 것을 공동체 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건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타인과 더불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 안에서 공동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러는 공동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소속감을 스스로 발달시킬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아이들의 성장기는 이런 공동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부족하다, 가치없다, 쓸모없다 등의 열등감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열등감은 특히 어릴 때 처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한 인간이 속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 전쟁과 가난, 질병, 가족의 분위기와 문화, 또 가족의 규모 등 환경과 부모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출생 서열, 성에 대한 선호도, 죽음에 대한 경험, 육체적인 질병,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 내 장애, 이것 외에도 기질적인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죠. 이것만 봐도 나의 탓만은 아닙니다. 조상 탓도 있죠. 아들러 심리학에서 생활 양식이란 건 성격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에 대한 관점, 타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전략들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또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비슷하게 반응하는 패턴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부족하고 타인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삶을 살 때 좀 거절하면 안 돼 등의 핵심적인 신념은 나 자신에 의해서만 형성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5살 전후에 위에 말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니 조상 탓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 탓만, 조상 탓만 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탓한들 못할 것이며 자신을 탓하면서 자책의 틀 안에만 갇혀 있는들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들러도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와 열등감이 결국은 개인 심리학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상처받은 경험들은 뇌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인식, 예컨대 나는 부족하다는 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한계라는 건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대인관계에서 방어작용과 회피와 거리두기 같은 보호 반응으로 생존하고 있는 거죠. 보호 반응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살아왔으니까요. 다만 나에게 닥치는 상황과 대인관계에 반응하는 패턴은 아주 어릴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나를 요동치게 합니다. 나는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말이죠. 시련이 닥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묻는다면 답이 나올까요? 설사 원인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과거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 놓고 무력하게 있어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지나간 시간을 원통해 하면서 과거를 탓하고만 살 건가요?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는 현재에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을 지금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는 겁니다. 늘 익숙하게 선택했던 방법에서 잠깐 멈추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껴보는 겁니다. 멀리서 나를 다른 사람 보듯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상황 또는 사물과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나를 객관적으로 분리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과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나의 인식에 대한 조망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삶은 끊임없이 다른 도전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 못하는 다른 상황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러니 통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보세요.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치지 않을 것 같은 태풍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물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러가고 다시 해는 떠오르죠.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곧 고요한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상도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안이 고요하지 못하면 늘 요동치는 삶만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표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내 안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내 안이 허전하다면 게임이나 술, 음식 등으로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룬 어릴 때의 경험들, 기억들에 허전함의 원인이 있어요. 그때의 어린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내가 만나주고 그 아이의 강점도 찾고 긍정적 자원도 발견하면서 격려와 지지를 나 스스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이면의 실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요,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늘 열등감을 탓하는 것에 숨어있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럼 부족한 나를 자책하지 말고 나부터 조금씩 잘하고 있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루 평균 80%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다루는데 사용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80%에 집중하면 20%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80%도 그 안에 발달한 강점과 내가 이겨낸 성취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집중하세요. 우리는 과거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이미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방법들로 잘 되지 않았다면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써보세요.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성인기를 대비하기 위한 완전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편향되어 있으며 무지하죠.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아이도, 완벽한 어른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려고 할 뿐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실수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하려고 늘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좋든 싫든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 남편, 직장 동료, 부모 등의 대인관계에서 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도 그들로부터 오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타인에게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관계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깨지고 나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지구 울타리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프다면 타인도 아프게 되고 나의 상처는 대물림으로 자손들에게 상처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사회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극대화하고 삶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수용하고 배우며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을 수용하며 함께 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불완전한 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삶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의 경험들, 내 안에 아로새겨진 기억들 모두 그대로 인정하되 내가 새롭게 삶을 꾸려나갑시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접을 세상에도 하면서요.